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현충일 토요 랭킹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준비한 이 시각 한 랭킹부터 보시겠습니다. 5개 한 랭킹을 오늘 준비했는데요. 먼저 관련 소식들에 앞서서 천안함 유가족 뒤늦게 초대받은 얘기부터 숨진 가방 속 9살의 어린이날 얘기까지. 우선 오늘 첫 번째 한 랭킹은 이번에 비말 차단 마스크 대란이 첫 번째 한 랭킹입니다. 네, 비말 차단 마스크 대란 얘기에 앞서서요. 오늘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51명으로 8일 만에 다시 50명대로 진입을 했는데요. 특히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건강용품 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34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 가운데 한 명은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은 다음 날 서울 아산병원을 방문해 병원이 일부 폐쇄되기도 했는데요. 결과 통보를 받기 전까지 제가 알기로는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 평론가. 네, 맞습니다. 당연하죠. 이건 너무 당연한 상식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70대 남성분이 리체위 관련으로 4일 날 검사를 받습니다. 4일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까지는 자가격리죠. 기본적인 얘기인데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이게 5일 7시경이에요. 서울 아산병원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을 방문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요. 체혈실도 가고 또 외래 영상 촬영실도 가고 그리고 이제 한식당까지 방문을 해요. 이 병원에 머무르고 있는 오전 9시가 넘어서 9시 반경에 당신 양성입니다라고 통보를 받습니다. 확진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검사에서 사실은 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6시간 정도지만 조금 길게 봐도 하룻밤이면 나옵니다. 그래서 전날 저녁에 검사 받으면 다음날 음성이다 양성이다 통보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시간에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설사 음성이라고 나왔다 하더라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대형 병원을 방문했다. 지금 서울 아산병원은 이 비상이 걸린 거죠. 이 사람이 지나갔던 모든 곳마다 접촉 가능성을 가지고 이 부분적으로 폐쇄 또는 이제 이 접촉자를 검사하는 상황에 돌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 밤사이에 또 10명 늘었습니다. 특히 확진자의 대부분이 고령자라는 점에서 교수님 아무래도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초반에 이태원이나 물류센터는 20, 30대 젊은 분들이 많으셨어요. 네. 확진자 수는 많았지만 이제 중환자가 안 생겼죠. 그동안 사실 코로나19가 사망률이 높게는 한 2에서 3% 정도 되지만 80% 이상 그 기저질환이 있는 분은 거의 25%, 30%의 사망률이 육박합니다. 지금 여기 리치웨이를 들렸던 분들께서 대부분 70대, 80대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망률이 상당히 낮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또 사망률이 높아질 확률이 있어서 우선 빨리 확진자를 찾아서 조기 치료를 해야 되겠고요. 그 렘데시비르 같은 지금 긴급 승인된 약물을 조금 빨리 들어오는 것도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방역당국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리치웨이가요, 이 방문 판매 업체, 다단계 업체로도 알려지고 있는데,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8월과 12월에 인터넷에 올라온 홍보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관련 영상을 좀 잠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다단계 업체들이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건강용품 판매를 할 때 저렇게 막 춤도 추고요. 공연도 하면서 모여서 박수를 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런데 청 교수님, 사실 지금 이제 지난달에 이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작년처럼 저렇게 행사를 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사가 진행됐는지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행사를 했고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됐다면 마스크를 쓰고 계셨더라도 혹시나 좀 전파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분명히 마스크를 100% 쓰지 않으셨을 거고요.
또 쓰셔도 느슨하게 쓰거나 효과가 없는 마스크도 분명히 쓰셨을 수 있고 마스크를 쓰더라도 저렇게 노래를 하고 말을 많이 하시고 활동을 하시게 되면 호흡하는 과정에도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감염이 될 확률이 높고 또 한 번을 모인 게 아니라 여러 번 모이시게 되면 그만큼 접촉 횟수에 따라서 감염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런 연세가 많은 분들은 다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감염도 마찬가지지만 네.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경미하게 초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요양원 같은 데서 50%가 무증상 감염으로 발견이 되는 거죠. 이 처음 확진자분들도 기운이 없다, 입맛이 없다. 그게 전형적인 감염의 증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증상이 아닌 것처럼 나타나지만 코로나19인 경우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고령자분들께서는 조금이라도 본인이 평상시와 몸이 다르게 감기 증상처럼 나른하다면 지금 같은 상황인 코로나19에 대해서도 꼭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국내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지로 지목됐던 곳들을 보면요. 이 신천지 교회나 콜센터, 뭐 클럽, 물류센터, 교회,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이 방문 판매 업체, 그리고 아까 뭐 속보로 들어온 내용이었는데요. 양천구에 있는 탁구장에서도 확진자들이 지금 좀 속출하는 상황인데요. 네. 모두 밀집 시설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는 다음은 또 어디가 될지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실내에서 무슨 활동을 좀 하면 불안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지금 보면 이제 어디든 나올지 이제 궁금하죠. 다음은 어디가 될지. 근데 사실 지금 뭐 탁구장뿐 아니라 당구장 활동하는 거, 약간 태권도장. 그렇죠. 예, 이런 것은 다 활동을 많이 해. 특히 실내에서 활동하는 그렇군요. 경우에 예. 볼링장. 예, 이런 경우는 우리가 좀 간과를 했던 면이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가만히 있는 경우보다 바이러스 배출량이 몇 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사실은 뭐 태권도장이나 이런 곳에 마스크 쓰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할 수 없, 운동을 하려면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손위생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은 이제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많이 네. 모이지 네. 않습니까? 모일 때 사실 마스크 계속 쓰고 있지 않으실 거예요.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하시니까 그래서 경로당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문화센터 같은 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지점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너무 막연하게 불안감만 이렇게 커지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예방을 하시면 코로나19 분명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점들을 유념해서 예방 수칙 철저하게 지키시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어제 오늘 굉장한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어제부터 이제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접속이 폭주를 해서요. 사이트가 마비가 됐고 결국에는 뭐 오후에 가니까는 이게 마스크 판매가 다 끝났다. 품귀가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오늘도 네. 보니까 제가 아침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뭐 320원짜리 마스크가 뭐 대형마트 어디서 네. 판다고 하면서 이 접속량이 또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건 이제 또 허가받지 않은 이제 이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인 거죠? 그러니까 보건용을 많이 쓰시는데 네. 저 같은 네. 경우도 그렇지만 접촉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천 마스크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네. 요즘에 네. 그 이제 보건용으로 허가받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비말은 막아주겠지. 요즘 날씨가 네, 덥잖아요. 안 쓰는 것보단 낫다. 그래서 날씨가 더워서 여름에도 코로나19는 계속 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식약처가 허가한 4군데 업체에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에요. 보건용 마스크의 장점과 상대적으로 얇고 편한 이 치과용 덴탈 마스크의 장점을 합친 거라는 거죠. 기존의 보건용 마스크는 이 KF94, 80 이런 것들은 3겹 내지 4겹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네, 너무 답답했어요. 예, 이 비말 차단용은 2겹으로 돼 있어서 안감이 하나 있고 정전 필터가 하나 있고 그래서 무게도 보건용 마스크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예. 좀 숨쉬기도 낫고 편할 것 같고 네. 그것도 이제 입체형으로도 밀착해서 쓰실 수 있고 불편한 분들은 이 평판형을 쓰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게 어제부터 온라인 판매부터 시작됐고 다음 주에 예전컨대 다음 주부터 오프라인 네. 약국이나 마트에도 보급된다고 해요. 하루에 뭐 한 100만 장씩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네. 지금은 제조하는 업체가 우선은 4곳, 즉시 공급할 수 있는 곳은 2곳. 그래서 이제 업체를 늘려가면서 한 이게 100여 개 곳에서 만들어내야 지금 현재 폭증 수요를 감당할 것 같거든요. 옛날 마스크 예. 대란 KF 초기와 좀 예, 비슷합니다. 한두 주 후에는 공급이 좀 원활해지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런데 사기 힘드실 것 같고요. 320원짜리 아까 말씀하신 거 팔고 있는데 이것은 허가받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아니지만 네. 유사하게 좀 여름에 일회용 편한- 마스크죠.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맞습니다. 일회용 마스크도 있고 또 이제 빨아서 쓸 수 있는 마스크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일단은 대부분은 이제 허가받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찾으실 것 같고
임시적으로는 이제 320원짜리든 또 여타 제품들을 병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날씨가 너무 더워지면서요. 저도 사실은 얇은 마스크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얇으면 또 성능이 떨어지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되고 좀 안심이 안 되는 측면도 있는데 더우니까 안 쓸 수는 없고요. 교수님 네. 보실 때는 예전에 저희가 뭐 KF94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뭐 처음에 이렇게도 뭐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좀 얇은 마스크라도 착용하면 괜찮은 건지 너무 궁금해요. 우리가 예. 이제 그 코로나19를 감염병을 예방할 때는 마스크만 쓰는 것이 아니죠. 거리두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은 비말에 의해서 감염이 주로되니까 비말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를 사용을 하고 그 대신에 얼굴을 바로 마주대고 있다면 당연히 감염될 위험이 높아요. 그러니까 1m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병행을 하게 되면 훨씬 감염력이 떨어지고요. 네. 마스크 자체로는 이렇게 KF94나 99를 쓰면 훨씬 좋죠. 그거는 한 95%를 막는다고 되어 있고 일반 마스크로는 한 70% 정도 막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보고가. 그렇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한 80% 가까이 막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장소를 좀 피하고 만나더라도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이 정도 착용하면 일반 생활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마스크가 네. 이제 비말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침방으로 막을 수 있고 또 호흡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중간에 벗지를 않고 꾸준히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예. 매일 하나씩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 여름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 같지만 단 하나 우리가 지하철이라든지 학교 수업을 할 때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밀폐된 공간에 최소한 한두 시간 이상 오래 있는 경우에는 환기를 안 시키고요. 예. 그러한 경우에는 저는 KF80 정도 이상을 조금 사용해 주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의 병행이 네.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국민들이 빨리빨리 이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손쉽게 좀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이 노력을 관계당국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정 교수님. 제가 외신에서 기사를 하나 보니까 혈액형이 A인 사람이 코로나에 또 감염이 되면 굉장히 더 취약하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청 교수님한테 이것도 또 가짜 뉴스가 아닐까 좀 걱정이 돼서 좀 확인을 하려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한두 달 전에 초반에 중국에서 처음 나왔었어요. 네. 환자들을 보니까 이상하게 A형 환자가 더 심각한 질병을 많이 알아서 A형이 한 45%, O형이 35%라 O형이 훨씬 좋다 이런 연구도 있었고요. 또 이제 그 러시아에서도 A형이 중환자가 많았다는 연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통계적으로 연구에서 나왔어요. A형이 더 심각하게 병을 많이 앓는다. 그런데 이번 연구는 독일에서 나온 연구인데 유전자 검사를 직접 해봤어요. 혈액을 네. 채취를 해서. 그랬더니 유전자 두 군데가 조금 변이가 있어. 3번하고 9번에서 변이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A형을 가진 분들이. 그래서 A형을 가진 분들이 다른 혈액형에 비해서 한 50% 정도가 호흡부전이 올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통계에서 보던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게 검증, 유전자 네. 변이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알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A형을 가진 분들은 조금 걱정이 되시겠지만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A형이거든요. 내형이 많죠. 근데 그것만이 모든 걸 좌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코로나19에 노출을 적게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음식을 드실 때 좀 그 비타민 D 섭취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은 야외 활동, 운동도 열심히 해서 비타민 D 섭취를 이제 햇빛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 주되 그렇지 못하는 경우라면 보충제라도 복용을 하는 것이 그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네. 그런 항염증 약물에 항염증 작용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몇 가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음식물 섭취뿐 아니라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한 가지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좀 비슷한 거긴 한데요. A형과 달리 또 탈모 증상이 있는 남성의 경우에도 코로나19에 걸리면 좀 더 심각한 증세를 나타낸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뭐 미국 대학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슬픈 얘기인데요. 네. 네. 근데 남자분들께서는 나이가 드시면 다 탈모가 돼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저희 남편도 탈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것이 뭐 일부에 국한된 건 아니고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탈모가 되지만, 그것 자체는 이제 남성들 안드로겐 호르몬의 영향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방법은 특별히 없지만, 네. 한 가지 좋은 점은 탈모제로 인해서 탈모제 약제 개발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그 약제가 코로나19의 치료제도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좋은 반어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연구가 되고 있지만 이거는 아직 확실하게 된 건 아니고 이것도 연구가 조금 더 돼야지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진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라는 게 정말 이 인류가 알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고 계속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뭐 이 탈모 증상이 있으신 분들 너무 아직까지는 실망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코로나 예방에 철저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천우미 교수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랭킹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시각 한 랭킹은 뒤늦게 초대받은 천안함 유가족 얘기입니다. 오늘 오전 현충일 추념식이 있었는데요.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동 묵념. 정부는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강한 국방, 더욱 튼튼한 안보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분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역사에 새길 것입니다. 독립, 호국, 민주의 역사를 일구온 우리 국민의 저력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애국 영령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광산 변호사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금 오늘 오전 국립대전 현충원에서 가진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의 추념사를 들으셨는데요. 이 현판이 안중근 의사의 서체로 교체된 다음에 이뤄진 첫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지금 최근에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재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으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시절에 현판이라든가 혹은 뭐 기념식수도 있고요. 또는 기념석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이제 세종기지에 있는 것까지 다 교체를 했죠. 네. 국가보훈처가 이제 이 작업을 주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국립현충원 앞에 있는 현판 현충문이라고 써 있는 세 글자가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글자인데 이게 네. 30년 넘게 달려 있었다라는 게 최근 네.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안중근 의사가 현충문이라고 쓴 건 아니고 안중근 의사의 서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서체를 모아서 새롭게 이제 만든 현충문이라는 현판으로 교체가 됐고요. 네. 현판 교체 후에 이루어진 첫 번째 현충일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굉장히 의미가 있는 현충일 이 추념식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좀 논란이 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천안함 폭진과 제2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도발 관련 유족과 생존자가 오늘 이 추념식에 초대를 받지 못해서 논란이 좀 됐습니다. 이현종 의원. 네. 원래 현충일이라고 하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희생했던 분들에 대한 추모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정말 의미 있는 날인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추념사 이야기를 했지만 특히 이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헌신하시다 돌아가신 이제 이 국군 간호사 국군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오늘 추모사에 이제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정작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현충원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네. 근데 원래는 이제 참석 인원을 이제 300명으로 줄였어요. 근데 정작이 이제 보훈처에서 초청장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초청장을 보내면서 연평해전이라든지 천안함이라든지 여기 유가족들은 초청을 보내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어제 사실은 뒤늦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네. 보훈처에서 이게 좀 숫자를 줄이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코로나 때문에. 네, 뒤늦게 이제 이 단체 대표를 비롯해서 7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뭐 이분들이 이제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훈처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보훈처에서 가장 큰 행사가 바로 이 현충일 행사 아니겠습니까? 1년에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 참석 행사고 저게 누가 참석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저 참석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신원조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참석 행사이기 때문에. 네. 자, 그렇다면 보훈처장을 비롯해서 나머지 분들이 누가 참석할지 어떻게 할지 이걸 다 결정할 텐데 문제는
이게 이쪽에 있는 천안함 전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장을 보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더군다나 이걸 뒤늦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실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과연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밑에 직원이 뭐 교체된 지 얼마 안 돼서 실수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저는 현명한 답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본다면 이게 보훈처가 이번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준비를 아직 못했거나 또 하나는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 좀 불편해서 이분들을 제외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까지도 낳고 있습니다. 네. 네, 국가보훈처가 직원 실수라면서 뒤늦게 초대 대상에 포함은 시켰는데요. 당사자들은 납득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보훈처 자체에서 뭔가 실수를 해서 명단이 빠졌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고의죠. 저도 거기 참석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선생인가 누구 선생인가 좀 말씀드리면 여덕지에 선생이라고 진실로 해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 중에서 한점 키워주세요. 네, 지난 3월이었죠. 서해 수호의 날 행사 때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할머니의 모습도 함께 봤는데요. 오늘 추념식에는 이 할머니가 오지 않으신 건지 또 그 7명에 뒤늦게 초대받은 7명에 포함이 되지 않은 건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줄었다고 해도 이렇게 연락을 안 하고 초대받지 못한 이 천안함 유가족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섭섭한 마음 어쩔 수는 없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제 천안함 폭침 이후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게 정말 북한의 소행이냐 아니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당 민주당도 이제 폭침으로 거의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공식 발표도 했었죠. 예, 공식 발표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의논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럴 수는 있겠죠. 지금 남북 대화를 어떻게든 재개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안 폭침 관련된 유족이랄지 이제 희생자 측에서 오면 지난 서해 수호함 때와 같이 또 이제 저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단순 실수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작년에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는가를 기준으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플랜을 짜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작년과 같은 일이 이제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가 이제 아까 화면에서 봤듯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굉장히 직설적으로 물어보잖아요. 네, 저 뒤에도 일부 매체 이제 이 할머니가 인터뷰한 것들이 좀 많이 보도가 되면서 사실 정부한테 좀 부담이 됐던 얘기들도 나오긴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마치 저 질문 자체가 의구심을 가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쭉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또 이런 불상사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걸 좀 염려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렇지만 설사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단 이 현추이라는 것이 우리의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호국 정신을 기리는 그런 행사 아닙니까? 그러면 천안함에 대해서도 북한이 이제 폭침이라고 공식적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설사 약간 심기 불편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적어도 천안함 유족을 초청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결단코 폐지하겠다는 그런 담화를 내놨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경고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인데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네. 김여정 제1부부장의 위상이 격상하면서 그렇죠. 사실은 김정은 이 위원장 유고냐 아니냐 한참 두문불출할 때 예. 그때는 후계자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상당히 이제 위치가 격상된 거 맞는 것 같고 네. 이제 이례적으로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담화, 논평 이런 걸 내기 시작을 했죠. 예. 근데 가장 최근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자, 대북 전단이 계속 날아오는데 이것을 남쪽의 정부가 계속 그냥 이제 방치한다면 사실은 남북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남측이 원하는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이런 거 없다. 심지어는 이 9.19, 2018년입니다. 네. 9.19 남북 군사 합의도 우리는 파기할 수 있다. 아주 이제 강공으로 나온 거죠. 남측이 몹시 필요해 할 일판을 준비 중이다.
이거는 예.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 게 아주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절박하다고는 이야기하는데 네. 그 절박하다는 북한이 오히려 남측에서 이것은 절박한 것이고 우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건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많은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이 해석에서는 이견이 있습니다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경은 이런 것으로 보여져요. 북미 관계에 북한이 올인을 해 있었는데 네. 지난해 2월에 하노이의 노딜 결렬 이후에 지금 북미 관계 진척은 전혀 없습니다. 교착 국면이고 올해 11월 트럼프가 대선에서 재선될지 말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지금 미국은 북한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안 그래도 없었는데 네. 중국하고 경제 갈등이 커지고 있죠. 코로나19로 미국 내의 사태가 심각하죠. 조지 플로이드 때문에 또 이것은 그렇죠. 전혀 예. 예기치 않았던 일이 벌어져 있죠. 미국 입장에서는 뭐 북한이 네. 지금 눈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 거기다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 조 바이든 이 전 부통령 이 인기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11%포인트 차이 정도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북한 입장에선 아무도 자신들을 돌아봐 주지 않는데 결국은 전통적인 술책으로 돌아가서 이 남한에 대해서 북측에서는 이게 강온 양면수를 또다시 드라이브 걸면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고 하는 이 전통적인 전략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제죠. 김여정 제1 부부장이 대북 전단 문제를 이제 이 삼는 거친 담화를 내놓은 뒤 저는 우리 정부의 이 신속한 반응이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는데 4시간 만에 이 전단 살포를 제한한 법을 만들겠다고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긴급하게 예정에도 없던 브리핑을 했는데 뭐 이걸 두고도 설왕설래를 하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남북 관계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는 거는 바라지 않는 게 이 당연한 입장인데 어쨌든 이걸 넣고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냐. 지금 또 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신들을 봐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한에서 적극적으로 뭘 너희들이 해라.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메시지에 하나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결국 북한과 우리 체제가 다른 가장 중요한 기준이 결국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남북 간의 관계는 당국 간의 관계가 있을 수가 있지만 또 민간 영역에서 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서독과 동독의 통일 과정을 보시면 결국 서독과 동독이 어떤 동독이 요구하는 걸 서독 정부가 들어주는 대신에 서독 쪽에서 동독 쪽에서 서독 TV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예. 자,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동독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결국 통일의 원동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북한이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폐쇄적인 사회고 어떤 이 정부가 들어갈 수 없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저렇게 북한이 김여정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전단지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김정은의 진실이나 이런 것들이 북한 내에서는 전혀 안 알려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정부가 할 일이 있고 민간이 저는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는 뭐 서로 간의 자극을 피하지 않고 또 이 DMZ 내에 있는 성호 비방 방송이나 이걸 중단하는 걸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민간 차원에서 하는 저런 어떤 그 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거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간 차원에서 저걸 어떻게 억제하겠습니까? 물론 뭐 방법적으로 현재 있는 적병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모색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지금 교류협력법을 개정을 해서 저렇게 아예 전단지를 못 부르게 하겠다는 법안 자체는 저는 이건 헌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할 일은 그러면 북한한테 이야기를 해야죠. 이거는 민간 차원의 일이다. 알겠지만 우리 체제에서는 민간 차원의 일을 제어할 수 없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김여정이 정말 온갖 험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정부를 비난했잖아요. 뭐 놈이라는 이야기까지 쓰면서. 자, 근데 김여정이 어떻습니까? 지난번 내려왔을 때 김여정에 대해서 무슨 정부 관계자들이 팬클럽까지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 김여정이 저렇게 비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우리가 대응을 하지 못하고 바로 4시간 만에 법을 만들겠다. 벌써 이미 여당 의원은 입법 이 발의도 법안을 했죠. 발의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럼 도대체 우리가 북한에 우리한테 대한 길들이기가 실질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당국 간에 해야 될 거와 민간이 해야 될 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북한 주민을 상대로 바라봐야 될 건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북한 정부, 즉 김정은만 상대로 해서 어떤 통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돼요. 정부 당국 간의 일이 있고 민간 차원에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자유민주 체제 하에서는 민간 차원의 일을 제할 수 없다. 이 메시지를 북한한테 분명히 보내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이 평화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남북 평화를 찾는 이 방법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미국에선 인종차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혼란을 틈타 가게가 약탈당하는 한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한인 상점이 2분 만에 털렸던 CCTV 영상을 워싱턴 김정환 특파원이 입수했습니다. 지난 1일 새벽 미국 워싱턴의 국회의사당 인근, 흑인 남성들이 한인이 운영하는 상점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는 사이 한 남성은 벤치 뒤에서 벽돌을 챙깁니다. 후드티 등으로 얼굴을 가린 이들은 잠시 눈치를 보더니 벽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특수 제작된 유리문이 깨지지 않자 벽돌을 내리칩니다. 유리문을 돌아가며 가격하고 발로 차 산산조각낸 이들은 무차별 약탈을 시작했습니다. 이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고 나가다 못 나가니까 바닥에 놓고 나가는 아이들도 있어서. 계산대 및 현금까지 쓸어 담는가 하면 양 주머니를 훔친 물건으로 채우고도 카운터에 다시 올라타 추가로 물건을 쓸어 담습니다. 범행 당시 경보음이 울렸지만 이들은 와인까지 훔치려다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물건을 약탈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분 남짓이었습니다. 피해 업소 한인은 최근 시위가 평화적 기류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이쪽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사실 보니까 안전한 곳이 없더라고요. 안전한 곳이 워싱턴 DC에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시위에 따른 경찰 인력 부족도 한인들이 안심할 수 없는 이유로 꼽힙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사실 두 번째 밤에 움직이는 그런 그룹들을 더 두려워하는 거죠. 이 때문에 한인들은 매일 출퇴근 때마다 나무판자로 상점 입구를 봉쇄하고 떼어내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 시위가 촉발된 이유는 바로 경찰들의 과도한 체포 방식 때문인데요. 그런데 시카고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걸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10여 명이 쇼핑몰에 주차된 차량을 둘러쌉니다. 이어 들고 있던 곤봉으로 차량 유리문을 내리칩니다. 경찰은 여성이 조수석에서 나오자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으로 내팽개칩니다. The officer had his knee in my neck. And all I thought about was what happened with George Floyd. 당시 쇼핑몰 근처에선 흑인 사망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고 경찰은 차량에 탑승한 3명이 폭력을 일으키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시카고 시장은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주에선 70대 남성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대규모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이동 제한 조치를 하던 중 노인이 다가오자 그대로 밀쳐버린 겁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이와 관련해 부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도 경찰 과잉 진압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위 현장에 있던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는다며 유리창을 부순 겁니다. Get out of the car. Get out of the car. Put your hands behind your back. 경찰이 용의자를 붙잡은 뒤 발길질하는 장면도 공개되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경남 양산의 매곡동 사저로 돌아가겠다고 말해왔는데요. 하지만 경호상의 이유 때문이라며 양산 통도사 근처에 새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대통령 개인 예금 10억여 원을 들여 부지와 주택을 구입했다고 하는데요. 벌써 새 사저 부지를 구경 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진도 찍고 소담소담 이야기도 나눕니다. 이곳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근 마을에서 구경을 온 겁니다. 옆집 형님같이 친구같이 말 그대로 정치를 떠나서 마음을
내려놓고 오셨기 때문에 이웃 친척이 일어나면 되겠나 싶습니다. 대통령님이 오신다는데 우리 양산 시민으로서는 환영이고요. 그리고 제 입장으로서는 환영입니다.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우려도 교차합니다. 좋긴 좋지만은 그렇게 되면 보안이 강화되고 하게 되면 이런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저희 사기도. 사저 부지는 마을에서도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부지 앞쪽은 막힘없이 시야가 탁 트였습니다. 양산 매곡동 사저에 비해 경호의 이점도 많은 데다 교통도 편리합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직선거리로 2km, KTX 울산역과는 차로 20분, 김해국제공항까지도 4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인근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통도사가 있고 문 대통령 어머니 묘소와도 가깝습니다. 이 마을 땅은 사려고 해도 쉽게 살 수 없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제일 좋은 동네면 안 팔았으면 아무도 못 들어오는데 판매는 못 사지. 사저 부지를 판 사람은 부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말에만 이곳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오늘 현충일을 포함해 광복절이 추석 연휴까지의 법정 공휴일인데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오늘처럼 모두 토요일입니다. 정부가 소비를 늘리기 위해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건의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강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청와대에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자고 건의했습니다. 법정 공휴일인 광복절이 올해는 토요일이어서 그 전날인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3일 황금 연휴를 만들자는 겁니다. 8월이 휴가철인데다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이 8월 31일까지인 점이 고려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안 그래도 얼어붙은 경기 속에 휴일마저 줄어들면서 소비 촉진을 위한 임시 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임시 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숙박업, 음식업 등 경제 전체 하루 소비 금액은 1조 9,9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청와대는 임시 공휴일 지정의 내수 진작 효과와 조업 일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임시 공휴일 지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14일 공휴일이 지정되면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고 또 그렇게 되면 경제가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연휴로 해서 시민들이 지방에 가서 활동도 하고 돈도 좀 쓰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임시 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됩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경찰이 성착취 동영상이 거래된 박사방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MBC 기자를 조사했습니다. 취재 목적이었다는 기자의 해명을 믿기 어렵다는 MBC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 뒤 이뤄진 겁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경찰은 MBC A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기자는 성착취 동영상이 유포 판매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박사방 유료 회원 조사 과정에서 A 기자가 조주빈에게 7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A 기자를 상대로 돈을 보낸 구체적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 기자의 박사방 가입 의혹이 불거지자 진상조사를 벌인 MBC는 취재 목적으로 조주빈에게 돈을 보냈다는 A 기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떠한 취재 보고나 취재 기록도 없었으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이 같은 결론을 MBC 측은 A 기자에 대한 징계 등 추가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문입니다. 네, 팅커벨, 동화 속 요정 이름이지만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골칫거리라고 하는데요. 밤만 되면 이 팅커벨이란 이름의 벌레들이 몰려오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독한 약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구자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밤하늘 가로등을 향해 흰색 벌레들이 어지럽게 달려듭니다. 신호등이나 간판 등 불빛이 켜진 곳마다 비슷한 모습이 펼쳐집니다. 주로 물가에 서식하는 동양 하루살이 때입니다.
물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오염 그 유기 물질들을 먹는 것이 이제 그 하루 사이에 유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질병을 옮기는 종류는 아니고요. 큰 날개 탓에 동화 속 요정 팅커벨로도 불리지만 쉴 새 없이 날아드는 동양 하루살이 때는 시민들의 큰 걱정입니다. 엄청 심각해요. 가게 간판불을 켤 수가 없고 걸어다녀다도 몸에 다 달라붙고 어우 막 정신이 없어요 그냥. 정말 미세먼지보다 더 심각해요. 길거리에 이렇게 하얗게 무슨 뭐 유리 조각 모양 반짝반짝거려. 그럼 그게 쫙 깔려있는 거야. 그 밟으면 따다닥 소리 나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몰라. 물이 있는 곳은 더 심각합니다. 밤에 운동을 나오면 입을 열면 안 되고요. 눈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눈처럼 이게 날리는 듯이 그렇게 내려요.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남양주시는 하루살이의 서식지가 될 만한 강변의 나무들을 이렇게 모두 베어버렸습니다. 남양주시는 전담팀까지 꾸려 동양 하루살이와의 전쟁에 나섰지만 완전 퇴치는 쉽지 않습니다. 하루살이 한 마리가 알을 2,000개에서 3,000개를 낳기 때문에 다 잡는 것이 사실 거의 불가능. 동양 하루살이떼가 서식하는 곳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약품도 제대로 뿌릴 수 없어 개체수 증가의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네 번째, 체포 위법 풀려난 서울역 폭행범. 네,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얘기인데요. 어렵게 이 폭행범을 잡았는데 다시 풀어줘야 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네,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 법원은 이례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체포 과정이 위법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김 변호사님. 네. 지금 사실 뭐 영장 자체, 이제 구속 여부, 또 나중에 이제 법원에 가면 유죄 무죄가 결정이 될 텐데요. 근데 우리 법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 하나는 절차상 위법이 있으면 아무리 살인범처럼 죄질이 크다 할지라도 절차 위법이 있으면 다 영장을 기각시키고 또 무죄가 선고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뭐 국민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죄를 저렇게 많이 짓는데 절차상 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저건 구속시켜야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절차 위법이 있으면 위법 이후의 어떤 수사 자체는 정당성이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약간 논란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자체가 피해자의 신원이랄지 주거지를 다 알고 있고요. 또 휴대폰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거지로 갔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서 긴급 체포를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긴급 체포라는 것 자체는 예외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주나 증거인멸가 우리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법원으로부터 사전 영장을 받아가지고 체포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안 되는 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 긴급 체포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영장을 기한 판사의 어떤 기각 사유는 충분히 법원으로부터 영장 받아서 체포할 수 있는데 이건 긴급 체포 사유에 안 된다. 그 긴급 체포 자체가 절차에 위배이 되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아, 예. 법이 참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 풀려났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피해 여성은 과연 어떤 반응일까? 반응이 나왔나요? 반응이 나왔습니다. 반응이 나왔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출장 갔다 왔는데 서울역 그 넓은 사람 많은 로비에서 건장한 남성이 느닷없이 욕설을 하고 세게 밀치고 광대뼈를 내리쳐서 얼굴에 폭행을 당했는데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 광대뼈 한몰입니다. 이게 보통 상처가 아니죠. 얼마나 세게 때린 겁니까? 거기다가 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외상까지 남아서 수술을 해야 하고 평생 상처가 남을 것이다. 자, 이 여성이 이제 절규를 보면 이 범인 못 잡을 때 우리 모두가 왜 빨리 못 잡느냐라고 성토를 했어요. 철도경찰을. 잡아서 다행이다 했는데 지금 이 법원의 기각 사유가요. 절차적으로 기각된 건 맞다고 하시니까 맞는데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체다. 이 범죄 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이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 그러니까 집에 평온하게 있는 사람, 사실은 자고 있다가 와서 조사하는데 계속 졸리다고 했다는 거거든요. 이 피해자의 가족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SNS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최근 본 문장 중에 가장 황당하다.
대낮에 여성을 때려서 이렇게 다치게 만들고 자기는 집에서 자고 있는데 경찰이 가서 긴급 체포를 했더니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체인데 평온을 유지해야 될 곳에 경찰이 들어가서 잡아왔으니 이것은 위법한 거 아니냐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피해자 가족은 최근 본 문장 중에 가장 황당하다. 이렇게 이 반응을 했고요. 덕분에 피해를 고발했던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 피해자와 이 가족의 심경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네, 김광선 변호사님. 네. 이거 뭐 아무리 뭐 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앞서 뭐 CCTV에서도 증거가 명확하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럼 지금 이 풀려나 이 범인은 누군가 어디 수사기관에서 좀 뭐 지켜보거나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당연히 있죠. 그런데 우리가 경찰이 이 정도 상황에서 긴급 체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영장도 발부되고요. 또 유죄 선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판사가 긴급 체포 요건 자체를 얼마나 엄격하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절차적 유배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도 그냥 법을 모르는 사람의 상식적 입장에서 보면 휴대전화 했는데 계속 안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의 범죄 행위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묻지마 폭행 아니에요? 그럼 재범의 위험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을 아무리 두드렸는데 열어주지 않아요. 자든 어쩌든 간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긴급 체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영장을 전담하는 판사가 이건 긴급 체포 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영장이 발부되는 거고 판사가 아니 그렇지 않다. 이건 주거 평온을 해야고 사전영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판사가 생각하면 이건 긴급 체포가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거의 이런 유사한 사건을 선임했는데 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사전영장 자체가 원칙적으로 사전영장이 되기 때문에 긴급체포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전영장, 체포영장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이 구속하는 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걸 경찰들이 좀 더 요건을 좀 지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이현정 의원님, 사실 여기 철도 경찰하고 일반 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 철도 관련된 범죄들 이 전담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 정말 열심히 수사했고 해가지고 추적해가지고 겨우 잡았는데 다시 풀러주면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감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왜 이제 경찰이 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폭력 행위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거리 가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그냥 폭력 행위를 행사한 겁니다. 그만큼 공포심이 큰 거예요. 그리고 또 경찰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도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 검거를 해서 어쨌든 간에 신병을 확보하려고 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 판사는 장문에 지금 이 이유를 썼는데 이 평화함을 유지하는데 방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 가해자의 평온함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고 그럼 피해자의 평온은 누가 보호를 합니까? 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어떤 공포심이나 이런 걸 누가 보호를 하죠? 우리가 서울역에도 많은 시민들이 지금 하루에도 가는데 그럼 그 시민들의 안전은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됩니까? 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판사가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옳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상황적인 측면을 한번 보시자고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무슨 완전한 위법 사항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본다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텐데 불구하고 이게 어떤 가해자의 어떤 주관에서 평온 이걸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종종 지금 판사분들의 내린 결정을 보면 실제로 피해자들의 어떤 상황들, 피해자가 어떤 처할 수 있는 위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감성이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솔직히 생각들이 많아요. 최근의 판결들을 보면.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법리적으로만 많이 따지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법이라는 게 자체가 보면 누구를 보호하겠습니까?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이제 그런 걸 어떤 면에서 판단을 해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게 필요한데 저는 이번 사건이 아주 대표적 같습니다. 장문의 어떤 이런 글을 물론 그 기각문을 쓰긴 쓰겠지만 이것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위협받는 것 그런 건 도대체 누가 지켜줘야 되느냐 이제 그런 식의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남성은 사실 상습적으로 이혼 여성들을 또 괴롭혔던 걸로 알려지기도 했거든요. 주민들의 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막 욕을 하더라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왜 쳐다보냐고. 대문까지 가가지고 나오라고. 니네 남편 나오라고 비추더라고.
네, 참 자신에게 뭐 또 저항하기 어려운 여성들을 골라서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참. 김관섭 변호사님. 네, 예. 김 변호사님 수사기관에서 참 이런 분들은 그래도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어떻게 빨리 또 뭐 영장 재청구를 하든지 다른 걸 뭐 또 체포를 하든지 해야 되는 근데 거예요. 이제 절차에 유배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내용만 가지고는 영장을 재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재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재청구할 수 없는데 만약 여죄가 드러나면, 근데 다른 범죄 사실이 많이 드러나면 그것 가지고 재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이제 전형적인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만은 제가 만약 영장 판단 판사라고 하면 저 긴급 체포 요건 자체가 절차 위배다고 나는 판단했을까 그런 네. 부분을 던져보는데 저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저건 긴급 체포 요건에 저는 맞는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게 해석의 차이가 그러니까 참 얼마나 미묘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느냐, 약간 완화되게 해석하느냐, 이제 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사마다 다를 수 있고 법조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이미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후에 지금 뭐 아직도 다른 다른 여성에 대한 범죄가 있다는 것이 언론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또 다른 범죄 사실이 나타나면 그거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면 그때는 뭐 사전영장 청구해도 되겠죠. 이제 그거 다른 범죄 가지고 긴급체포는 또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미 긴급체포에서 한번 때문에 절차 때문에 기각이 됐기 때문에 아마 뭐 새로운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사전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이 추가 혐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가해 남성은 자유롭게 이제 돌아다닐 수도 있고 일상생활을 문제없이 할 수 있는 거죠. 경찰이 그럼요. 뭐 감시할 수는 있습니까? 감시 못하죠. 일단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제 불구 수사가 원칙인 거고요. 이제 다른 수사를 하면서 소환을 할 수 있는 거고 소환에 불응하면 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해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죠. 하지만 뭐 구속되기 전에는 본인이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또 영장 청구 제도 자체의 취지고요. 네. 네, 피해 여성은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남성 폭행 가해자는 단순 실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피해자분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없으십니까? 깊게 사죄하고 서버가 용서를 깊게 구하는 바에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신청을 해버린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용서를 깊게 구합니다. 또 다른 여성분들 밀치시고 위협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네, 김 변호사님. 방금 보신 것처럼 뭐 추가 여죄에 대해서 아니다. 단호하게 또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근데 이제 본인 자체는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경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그런데 지금 범행에 하는 방법을 보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막 욕설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폭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재범 위험성 또 약간 네. 우범성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경찰이 이제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 근데 철도 경찰이거든요. 예. 그래서 또 수사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일반 경찰하고 공조를 해서 수사를 해서 그걸 밝힐 수 있을지 이제 그 부분은 뭐 두고 봐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이 시각 한랭킹, 마지막 한랭킹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한랭킹 5번째 승준 가방소 9살 어린이날에도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죠. 큰 가방에 1차로 넣었다가 외출하고 들어와서 오줌을 싼 것 같으니까 작은 가방으로 바꿨습니다. 사태 혐의 인정하세요? 아니요. 왜 때리신 거예요, 어머니? 사태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미 지난 어린이날에 병원에 갔을 당시에 학대 정황이 의심이 됐는데요.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아이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최영희 맞습니다. 선생님. 가방에 넣은 학대는 6월 1일에 벌어졌고 네. 그날 심정지가 이제 발생한 이 어린이는 이틀 후에 사망을 했습니다. 3일 저녁에 사망을 했고요. 지금 네. 이제 첫 주말을 맞고 있고 추모의 열기가 뜨거운데 왜 미리 막지 못했나?
한 달 전으로 가면 지난달 5월 5일 어린이날, 예. 어린이날은 휴무니까 병원 안 하죠. 예, 응급실로 갔겠죠. 이 부모가 응급실로 갑니다. 네. 네. 이 아이가 세면대에 부딪혀서 머리가 다쳤다. 그래서 의사가 머리를 꿰맸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를 살펴보니까 몸에 오래된 멍자국들이 팔다리에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틀 후에 5월 7일에 이 아이는 아동학대의 의심 정황이 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건 위원회를 열어서 병원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일입니다. 검찰은 접수를 받았고요. 그런데 직접 가보지 않고 아동보호기관으로 넘겨요. 아동보호기관이 연락을 취했고 방문을 해서 면담 확인을 한 게 5월 13일입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부모가 직접 이야기를 해요. 지난해 10월부터 4차례 정도 체벌을 했다. 훈육 차원에서 체벌을 했는데 앞으로는 훈육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동보호기관이 다시 경찰에게 통보하고 경찰은 5월 20여일 경에 한 달 가까이 조사한 내용을 이 아이는 격리할 필요가 없다. 부모에게 그냥 둔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사망한 거예요. 네. 기회를 놓친 거죠, 한마디로. 네. 그런데 조사 당시 이 뭐 피해 아동도 이 조사를 받았겠죠. 그런데 아동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신의 실수로 다쳤다.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사실 저도 아이들 키우지만 저런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어른들이 믿어야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 애들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애들에 난 상처나 이런 명자고 이런 거 보면 네. 본인이 실수해서 난 것과 그다음에 이제 외부의 어떤 한 것과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라도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네. 자, 특히 이제 이 어린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 어린이들이 보면 사실은 분리불안증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만약에 자기의 얼굴어머니가 이걸 고발할 경우에 자기의 어떤 삶이나 생계가 어떤 면에서 보면 끊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폭행을 당하면서도 거기를 어떤 면에서 보면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른들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어린이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전문가들이 아닌 거죠, 사실은. 이분들이 사실은 뭐 사회복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있다는 분들이 이런 사건을 한두 번 하는 거 아닌 거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초보자들이 볼 때는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 상황 자체가 어떤 강제적이 있는 건지 실수로 한 건지는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동의 심리를 또 생각을 했어야 되는 그렇죠. 아동이 왜 그러면 아무리 그렇지만 아동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를 면전에서 지금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좀 어떤 면에서 보면 격리를 하고 격리한 상황에서 일단 조사를 차분차분 진행하면 그 어린이가 어떤 면 진술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와 같이 있는 장소에서 뭔가 묻는다든지 그냥 동떨어진 사람 묻는다 이렇게 될 경우에 어린이가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죠. 불안하죠. 지금 저기 부모 아래에서 크고 있는데 어떻게 뭐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동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자기 진심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볼 때는 이번에 이 아동이 사망한 게 결국은 지난 5월 5일 날 이런 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 전문 보호기관이 그냥 집에 놔도 되겠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 비극을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네,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숨진 9살 아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 표시하고 있는데요. 추모의 물결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살릴 수 있었던 아이 아니냐. 지금 많은 전문가들뿐 아니라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동학대 건수가 많습니다. 지난 1월에 찬물에 아이를 두어서 사망한 경우가 있었고요. 지난해도 있었고요. 볼 때마다 우리는 공분을 하고 있는데 막지는 못해요. 근데 이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니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 엄격하게 격리를 시키는 바람에 어찌 보면 저 가족이 부모 자식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데도 너무 이 법제도가 엄격하게 격리하는 거 아니냐 이게 문제인 반면에 우리는 너무 가정에 방치한다. 분리를 해도 최장 4년 보통 1년이 지나면 부모가 친권 요구를 행사를 하면서 아이를 돌려달라고 하면 할 수 없이 돌려줘야 하는 현실. 그러면 아이의 재학대율이 지난 2012년부터 이 지난해까지 한 7, 8년 동안에 재학대율이 5배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돌려보낸 아이는 거의 반드시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제 시민들의 추모 열기와 더불어서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은 사회가 키우는 것이다. 우리가 아이들을 함께 보호하지 않으면 사각지대 아이들은 생명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함께 경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 랭킹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